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임형권입니다. 지금 일본 오토메이션 애니어 재팬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진호 상무님과 같은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혹시라도 불편함 끼칠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일본에 건너간 지 한 21년 됐고요. 그때 당시 졸업하고 직장 생활 1년 하다가 IMF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읽은 책이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나가서 많은 일을 찾아보고 지금 AA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SE를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좀 파이낸스 관심이 있어서 파이낸스 공부한 다음에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 많이 담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빅4에서 컨설팅 하다가 오토메이션 애니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굉장히 나라 상하는 마음에 일본이 좀 더 저희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잘 된 케이스 그리고 또 한국 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있으신 그런 기업분들 픽업해가지고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은데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부분은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실 때 여기 왜 왔는가, 또 무엇을 배웠는가, 또 돌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그 사내에서 전달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정리했으니까 한 40분 시간 되는데 같이 의견 또 생각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세 가지 패턴으로 준비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지금 일본 사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왜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 있는가란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쪽에서의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에서는 5개의 기업을 뽑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5개 다 설명드리고요.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2016년부터 RPA라는 그 개념이 도입됐고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돼서 지금은 스케일 스타트,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웃 좀 이렇게 커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약간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어서 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 뭔가 저게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가 혹시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답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는데 1850년부터 2016년간의 어떤 추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미국의 데이터고요.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하게 공통되는 그래프의 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떨어진 게 있으신가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1850년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직업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의 기점이 있었던 게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AI, RPA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의 그 앞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상상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미래겠죠.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아마 AI 또는 오토메이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직업군과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직업군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엊그저께 서울 와가지고 조카를 만났어요. 조카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공부하면 되겠냐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딱 2가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통계학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AI를 공부하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별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요. 자, 그러면 RPA와 AI는 어떤 식의 연관이 있는가라는 표를 잠깐 제가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말씀드리는데요. 뭐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저도 대학 때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반도체를 공부했는데요. 그 외에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집된 정보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AI가 분석하게 되겠죠. 자, RPA 역할은 무엇인가?
RPA가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I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다음을 프로비저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물론 SNS 그런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별로 상관이 없는 데이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내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AI가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전부 다 RPA를 통해서 데이터화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RPA가 자기 인터페이스에 있는 어떤 자기 업무를 자동화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RPA가 없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고객들 만나면 방금 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 말씀드려요. AI는 인간에 비교했을 때 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각 팔과 다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뇌와 그 팔다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경망이죠. 신경망이 없으면 인간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는 올바른 프로세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RPA가 지금부터 그 역할을 감당할 그런 세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로 전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본하고 한국이 약간 좀 다른 점 말씀드리면 일본은 굉장히 그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4나 아니면 빅2, 예를 들어서 맥켄지나 버스턴 컨설팅 이런 쪽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기업에게 많은 앞으로 그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죠.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디스트럽티브 솔루션이라는 거죠. 저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모습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트럽티브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전부 다 다시 돌아보고 모든 걸 다 파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노베이션이 생기게 되고 이노베이션이 인해서 비즈니스의 생각이나 방법론 모두가 바뀝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저는 눈앞에 저희는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RPA를 그냥 도입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 생각하는 사고, 그 다음에 전개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성을 일본은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한국보다 일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키워드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역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그 주역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십니다. 소프트뱅크가 왜 일본에서 그렇게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느냐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일본에서의 그 지금까지 과거 25년 동안 그 만들어진 업적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다란 결과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듣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분이 지금 여기 정경련 회관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도 경단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각 기업의 각 리더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그런 조직인데요. 어느 정도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그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쪽에서 불렀대요. 이제 당신도 꽤 커다란 업적을 이뤄냈으니 우리와 함께 일본의 미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손정희 회장님은 거기 참석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일본 전체의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일본말로 하면은 이지면 아니지만 그분을 무시하고 독자의 선을 걷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가진 그 경영적인 마인드와 역할이 훨씬 그분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도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바라보는 그 역량이나 방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본에서 많은
집중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그 손정 회장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AI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AI가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 넘어가겠는데요. 이 유스 케이스의 전반적인 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생명보험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음료회사, 세 번째는 통신회사, 네 번째 자동차 회사인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그 숫자가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그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차이를 고려해서 숫자를 변경했습니다. 뭐 그쪽에서 어플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이니까 숫자 보시면서 환율 관계를 생각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생명보험회사는 오픈해도 된다는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오픈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생명보험회사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4개 회사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은요. 이 RPA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뭐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중장기 계획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 RPA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제일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년 전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홀딩 컴퍼니가 되었어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그 미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그 방금 현대해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인력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업무들을 시스템화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시스템들의 그 개발에 IT 자산을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그 엔드 유저 측면에서 그 각 그 오퍼레이션 하는 분의 그 단순한 업무들을 IT화해서 개인 보험 업무에 그 저희 RPA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POC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보험료의 가입이나 계약 관리, 그다음에 결제 프로세스 같은데 이 RPA를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고요.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보험에 대한 어떤 그 청구 의뢰나 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히어링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액세스를 해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데이터나 정보를 각 고객에게 주는 역할이 있었죠. 이런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이고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지금 제일 그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단 히어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기존의 그 룰을 바꾸지 않고 일단 그 뒷단 부분이요. 각 시스템에 액세스해서 시스템에서 올바른 정보를 그 캐치해서 고객에게 포워딩하는 과정. 이 뒷부분은 완벽하게 오토메이션으로 전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좀 하나 줄여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정도의 그 39부서에서 업무는 한 460개 정도, 그로 인해서 시간 한 13만 2천 시간 정도 작년도에 그 효과를 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은 그 이 오퍼레이션 그 자동화로 인해서 한 80명 조의 인원을 삭감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는 이 새롭게 얻어낸 80명의 인원을 어떤 부서에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생각을 구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A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RPA 도입에 대한 그 플랜을 계획할 때 처음에 그 현 과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했고요. 그 과정에서 유스 케이스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그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제일생명보험회사에서는 다음 페이지로 방금 여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OCR이나 AI 같은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해서 그 다음에 그 보험업의 가장 그 코어한 케이스까지 조금씩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까지도 RPA를 도입해서 자동화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3,000가지 업무 자동화에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한 45만 시간의 삭감을 목표로 움직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 RPA 솔루션 이외에 그 각 보험 업무 내부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험 업무를 더 루틴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정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업무 프로세스 리스트럭처링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AI를 그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각 외부 벤더 업체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각 고객에게 가장 맞춤화된 테일러화된 RPA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료회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음료회사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2020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룹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새롭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올릴 수 없어서 기억 니은 디귿 했는데, 나름대로 처음 목표를 정확하게 그 기업 그 매니지먼트층이 목표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오토메이션 애니얼라는 RPA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집중한 부분이 뭐냐면 스피드 경영에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RPA를 도입했습니다. 몇 시간을 감소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한 사람들이 그 리니어하게, 그다음에 시리얼하게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기는 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RPA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을 훨씬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그런 분야에서 프로젝트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다운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하고 비즈니스 경영에 스피드 경영이라는 단어로 이 음료회사는 RPA 솔루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경영이라는 측면에 그 저희 RPA 솔루션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성장 원동 중에 하나로 시스템 개발의 내재화와 보고 체계의 신속화라는 두 가지 필러를 가지고 저희 RPA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인소싱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개발은 아웃소싱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그 본업에 충실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RPA 솔루션이라는 게 방금 이진호 상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API를 잘 그 만들면 API로 트랜잭션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인터페이스로 가야 되는가라는 측면의 해답이 내재화라는 답으로 여러분들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큰 그 IT 그 인테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각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엔드 유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딩을 하는 개발자하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개발했어요. 또 일주일 뒤에 갖고 와서 보고를 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작은 프로젝트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하나로 통합한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가 되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큰 그 일정을 가지고 기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 계산했던 프로젝트 코스트보다 2배, 3배를 들이고도 결국 원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RPA 솔루션은 그런 리스크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서 커다란 리스크,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의 문제, 또 올바르게 의사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하기에는 아웃소싱보다는 인소싱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드 유저,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모르고도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적인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음료회사는 인소싱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능하면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인소싱으로 가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시간이 짧게 됨으로 인해서 보고에 대한 신속화를 얻을 수 있고 스피드 경영의 이 RPA 솔루션을 이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유저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코딩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터페이스를 경유해서 RPA 솔루션을 이용하면 되고, 만약에 코딩 능력이 되는 부서가 있다면 더 효율적인 API 레벨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일석이조, 스피드도 더 빠르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그 프로젝트 코스트 전체에 대해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회사의 또 한 가지는 노동 생산성의 고조를 되게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그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거기서 그 초과 근무를 안 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그 일할 인력들이 줄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그 코스트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음료회사는 노동 생산을 고조하기 위해서 RPA 솔루션 오토메이션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RPA 솔루션을 단순히 유저가 하는 그 화면의 일을 IT화 했다라는 것의 목적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둠으로 인해서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스트럭처링, BPR,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전 단계, 비즈니스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그 첫 스타트 라인으로 저희 RPA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 회사는 그 인사부 시스템에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했는데요. 그 개혁 추진부라는 부문을 만들어서 RPA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같이 도입했고요. 결과로 한 13 자회사에 한 6,500명분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현했고요. 그 인사의 주요 대상 업무는 그룹회사 급료 계산 업무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 복리 후생 업무 이런 관련 업무를 RPI 대상으로 해서 큰 성과를 얻은 가운데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as is 과거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로봇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여기서 초점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로봇가 그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6FT 6명분의 그 인력을 압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는요. 앞으로 2018년, 19년, 20년을 통해서 처음엔 BPR을 발족했지만 그걸 최적화하고 고도화하고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분은 한 380개 부분, 또 종업원 수는 한 5,000명 정도의 수준의 RPA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사입니다. 뭐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상상을 하고 계실 줄 믿고요. 경상선에서 일본 그 데이터 보면 앞으로 2010년부터 2050년까지 한 500만 명의 인구가 감소될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 찬스고요. 이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 통신사는 커다란 비즈니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000 벤더, 그다음에 40만 아이템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을
파트너 회사들과 함께 관리하고 판매하고 메인테넌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업무들을 사담이 매뉴얼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이곳에 저희 RPA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RPA를 그냥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지금 현재의 오퍼레이션 내용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그만둘 수 있는가를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 그만둘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두자. 하지만 그만둘 수 없다면 RPA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도록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결과 그만두기와 바꾸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총 2,000건이 처음에 각 전사에서로부터 리포트가 됐고요. 그 중에서 그만두기 226건, 그 다음에 바꾸기 8,300건, 이런 식의 세분화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월간 9,000시간 정도의 코스트 다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커다란 디스트럭티브한 액션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근데 업무 효과도 굉장히 반감할 큰 효과를 얻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유스 케이스인데요. 고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어떤 견적서나 주문서의 의뢰가 오면 DB에서 시스템이 액세스해서 여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가 한번 들어가는데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고 그 정보들이 로봇을 통해서 편집화되고 자동적으로 고객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는 프로세스를 유스 케이스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점 뭐냐면 로봇이기 때문에 처음에 에러만 잘 핸들링 한다면 이용률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90가지 업무 그다음에를 통해서 한 4,000시간을 코스트 다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RPA뿐만이 아니고 RPA 플러스 여러 가지 AI에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좋은 성과를 낸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요 본인이 쓰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바깥에 있는 다른 업체나 아니면 다른 고객들에게 리세일을 하려는 계획으로 초반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에 사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신경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가 깊이 있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 위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기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기반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움직이는 것은 역시 RPA를 기반으로 한 신경망 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각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압축해서 AI를 통해서 인식하고 그래서 AI 안에 기본적인 판단 룰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사람과 같이 더블 체크하면서 분류해 나간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을 RPA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모든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물론 이 그림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5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아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RPA가 어떤 목적에 쓰이고 RPA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하게 올바른 비전과 그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과 저희 오토메이션 에너지 재팬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백업 라인, RPA 신경망의 모습과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아웃사이더 벤더들과 AI 기업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으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한 가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케이스인데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통해서 그 AI 같은 외부적인 기술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솔루션을 구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와 OCR과 RPA 솔루션이 하나로 묶여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 그 엔드 유저에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서 판매 활동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자동차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당면 과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CASE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Connected, Autonomous, Shared Service and Electronics. 다시 말해서 방금 초반에 제가 Destructive Solution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의 그 당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동차라는 것이 그 기계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메소돌로지가 아니고 IT와 융합이 되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굉장히 커다란 그 뭐랄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손 회장님 소프트뱅크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구글과 또 다른 전략을 모색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변신하지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기회를 찬스로 만들어서 보다 나은 그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라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이걸 기회로 포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100년에 한 번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2018년도 IT 본부를 중심으로 간접 그다음에 정형된 업무를 5년 안에 반으로 줄이자 한 목적을 먼저 세웠고요. 하지만 이걸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문제고 그다음에 리소스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 퇴직하는 인구들이 많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배운다 한들 올바르게 그 전과 같은 퀄리티의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RPS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도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회사에 방문해서 많은 프로스 앤 컨스란 정리를 듣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결과 평가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결정하려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얻은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처음에 그냥 가서 히어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답을 찾지 않으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솔루션 선정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먼저 사내 그 RPA 학습을 위한 그 팀을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RPA화 업무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업무를 구축했고, 관련 정보들을 조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모든 RPA 테스트의 결과를 사내에서 공유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선정되었습니다. 보면 굉장히 이 표는 저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감사한 그다음에 굉장히 가슴 뿌듯한 비교 표인데요. 보시면 그 굉장히 다양한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 각 회사마다 프라이어리티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교 항목을 리스트업한 상황이 있지만 보시면 로봇 관리의 일원화, 그 다음에 공통 프로세스를 로봇 할 수 있는가, 근데 보안 관리는 철저한가, 그리고 좀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RPA 솔루션을 비교하시겠지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개발소에 얼마나 시간이 들어갈 것인가.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될 게 뭐냐면 보통 프로젝트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처음에 이니셜 코스트만 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RPA는요 처음에 선정하시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보다는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드냐를 여러분 꼭 확인하실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이니셜 코스트는 각 벤더 비교해봐서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개발자 한 명 불러서 이 사람이 3일 만에 같은 태스크를 만들 수 있느냐. 자, 오토메이션 매니어는 몇 시간에 만들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오토메이션 매니어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오토메이션 애니어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프로젝트를 RPA 그 도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획하신다면 처음에 벤더 설정하실 때 꼭 그 각 솔루션을 가지고 개발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얼마큼 빨리 그것이 픽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사실 더 많은 저희들의 리소스가 많이 잡아먹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맨 마지막에 레코딩에 의한 로봇 작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 유저들이 가장 쉽게 로봇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하고 안정화까지 이르는데 이러한 또 관리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개발자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표준화 과정을 거쳤고요. 방금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가 없으면 나중에 에러가 생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큰 비즈니스 임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발 프로를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RPA 사내 전개를 글로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관리에 RPA를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벤더 선정하실 때 만약에 글로벌 회사인 경우에는 역시 글로벌에서 이름이 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회사를 선정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회사 역시 AI와 OCR 등을 인테그레이션한 RPA 전용 확대를 계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셨는데 여러 가지 들으셨는데 돌아가셔서 만약에 위에서 사장님께서 오늘 뭐 듣고 왔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들었을까 한마디 정의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RPA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라미드 구조에서 다이아몬드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력의 재배치가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미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각 여러분들 회사의 장래의 그러니까 기업의 퍼포먼스와 연관됩니다. 모든 것이 저희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되고 상장 기업이라면 그것이 공개되겠죠. 보다 합리화적인 IT 투자하는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몰 스타트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립시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분에서 POC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보지도 않고 결국엔 포기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세 번째,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니셜 코스트뿐만 아니라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코스트가 들어갈 것인가, 얼마만큼 밸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클리스 널리지라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인간의 지식 총량을 이렇게 계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1990년 전까지 인간의 지식이 2배까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25년, 1년, 2030년 이후는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정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비즈니스 마인드, 그다음에 회사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는 굉장히 선형적이죠. 다시 말해서 쫓아갈 수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들 생활 방법을 리니어하지 않고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쓰나미에 결국에는 서퍼처럼 타지 못하고 물속에 말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셔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새로운 찬스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전달해서 저희 보트 스토어에 여러분의 보트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그게 결국 여러분 회사에 돌아가서 다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돌아가서 보스토에 많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로봇 만들어서 많이 올리셨는지. 짧은 시간 같이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